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오전엔 골프 치고 오후엔 스모 경기 보고 밤엔 술을 마십니다. 브로맨스 이상의 친분 과시입니다.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비핵화 물꼬를 터야 할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년 재선에 올인한 트럼프, 새로 즉위한 일왕과 선거를 앞둔 아베, 미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그 사이에서 핵을 움켜쥐고 있는 김정은, 한반도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문자당 100원 유료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연세대학교의 봉영식 박사님,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골프 치고 경기 보고 술 마시고 우리 같으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신미럴 관계 전후 최고랍니다. 다 이유와 속셈이 있는데 딱 하나, 북한에 대해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생긴 기자회견장에서입니다. 도쿄 상황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환대와 덕담이 오간 미일 정상회담이었지만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서는 두 정상의 인식이 180도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s going, and intelligent people agree with You're me. not bothered at all by the small missiles. No, I'm not. I am personally not. 하지만 뒤이어 똑같은 질문을 받은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반박했습니다. 5月9日の北朝鮮による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ですね、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が、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반트럼프 성향의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보좌관과 맞서면서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편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자 다음날 트윗으로 작은 무기라며 진화에 나선 것까지 묶어 비판한 겁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한 이상 북핵 문제가 내년 대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딱 한 부분, 북핵 문제에 관한 부분만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큰 한 축이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두 가지 축인데 뒤에 부분을 먼저 좀 전해드렸고, 토론은 앞부분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골프, 스모, 술, 식사, 환대, 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봉영식 박사님부터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이번에도 골프 쳤죠. 예. 뭐 골프 자체가 뭐 이렇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치고 많이 치는 거 아닙니까? 정상간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외교 스타일이라면은 예. 뭐 너무 많이 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몇 번째예요, 도대체 이번에? 5번째로 알고 다섯 있습니다만 번째? 도움이 된다면 10번도 칠 수 있고 15번도 칠 수 있고 또 칠 때마다 아베 총리가 잃어주면은 더 좋겠죠. 돈도 잃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기 뭐 하면. 달러로 주면 더 좋겠죠. 예, 환율이 예. 그러니까. 예. 아베가 미국 가서도 골프 쳤고 트럼프가 일본에 와도 예외 없이 저 골프 치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죠. 골프채도 선물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골프채가 뭐 10,000불 넘는다라는 그 예. 고급도 뭐 선물해 줬다 하고. 그럼 오전에는 골프 치고 오후에는 또 뭐 스모 경기장 간 것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전통 경기인 스모 경기장 구경 간 것도 처음이라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예. 저런 모습들. 예, 예. 환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 이 스모 경기 우리로 따지면 씨름 경기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저 설명하는 저런- 거 보세요. 예, 예. 옵틱이라 그러죠. 외교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이미지가 중요해요. 있으면 이제 저기로 관계가- 올라갔네요. 모래판을 아예. 트로피도 제일 큰 걸로 준비했고 크기도 크네요. 예. 연설도 하고.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미디어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WF 미국의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프로레슬링. 직접 출연을 해서 거기서 카메오 출연을 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기가 상승한 그런 그런 것이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베 총리가 저렇게 스모 경기장에서 트로피를 직접 주고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은 그때 그 장면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원하니까요. 예, 그것을 준 예. 것이죠. 골프까지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으로 오면은 뭘 좋아할까? 트럼프는 옛날에 프로레슬링 링에도 올라가서 쇼를 했던 사람이지. 그러면 아예 스모 경기장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저 모래판에다가 아예 올려놓으면 트럼프가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설명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 이인배 원장님 보시기에도 저 전략 먹혔습니까? 꽤나 잘 만들어졌고 전략도 잘 막 먹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정상회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마치 무형의 그 구조가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사람들의 만남이거든요. 예.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 골프든 이렇게 굉장히 이 형식적이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돌발적인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 논리적으로는 국가 이익에는 약간 못 미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서로 간의 그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저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이는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근데, 경우에도 예. 보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독도 문제 때문에 열심히 막 그러고 있을 때 네. 그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워낙 이제 관계가 좋은 상태였으니까는 그 청와대에 있는 독도가 걸린 사진 전도 앞에서 사진 하나 찍는 걸로 예.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그걸 봐주는 거죠. 한국의 입장을 뭐 오바마가 굳이 그런 걸 써서 사진 찍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한국 입장이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좋다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해서 네, 네. 사진으로 이렇게 무건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거죠. 저렇게 함부로 인해 가지고 일본으로서는 입지를 대단히 맞아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예.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인배 원장이 그 말씀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나실까 모르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찬을 할 때 메뉴로 독도 새우라는 걸 내놨습니다. 뭐 새우죠. 새우가 새우지 뭐 이렇게 새우에 뭐 독도라고 새겨져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해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드시는 게 독도 새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독도가 뭔데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독도라는 게 한일 간에 이렇게 지금 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게 토산물입니다. 근데 이름이 독도 새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냐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만큼 이게 외교라는 게 하나하나 이게 행사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일본으로 좀 가보죠.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환대하는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좀 뭐 우리 총리가 저렇게까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혹시 이런 목소리는 없을까요? 그렇죠. 일본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왔죠. 하루 종일 나오긴 나왔어요, 실제로. 하루 종일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을 같이 하면서 설명해주고 예. 이런 걸 보면서 관광 가이드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음. 저는 저날이 바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를 한 거죠. 24시간을 둘이 같이 붙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밀착을 했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골프 또 그 스모 그다음에 또 밤에 선술집 선술집. 까지의 그 삼신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 둘만의 대화를 저렇게 길게 갖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측면에서 일본은 물론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 긴 시간 동안 두 정상이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자,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미국과 일본 두 정상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뜯어봐서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트럼프가 이번에 일본을 간 거는 공식적인 이유는 일왕직이죠. 그렇죠. 일본의 새로운 시대, 예, 레이와 시대가 레이와 이제 시대. 시작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아베 총리하고 만난 거는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고 지금 저 일왕 부부하고 만난 거가 이제 공식적인 의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허, 예. 일왕도 그렇고 일왕 부인도 그렇고 통역 없이 트럼프 부부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놀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제 황세자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외교관 출신이 일왕비는 예. 하버드 출신이고 예, 예. 일왕 자체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예, 예. 그럼 영어들 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국민들의 어떤 호감을 사는 데는 그 전에 이제 아베 총리와의 이런 하루 종일 일과를 같이 보낸 것보다도 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리고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 파장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폭이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일본 측면에서 이 만남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일본 입장에서는 다음 달인가 중요한 선거 있죠. 그렇죠. 참의원 선거가 우리로 있는 따지면은 거죠. 저 총선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중간 선거로 봐야 되나? 뭐 중간 선거 정도로 중간 봐야 선거로 돼서 보는 우리로 따지면 미니 아베의, 선거가 그렇죠. 되겠죠. 아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을 텐데 이번에 아베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큰 정치적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는 요 시점인가요, 결국은? 그렇죠. 5월 달에 그 전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에 가서 토론을 정상회담을 했을 때 아베가 미국 갔을 네, 때 예.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일본에 갈 때 예. 미일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놔라라고 했었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네. 그런데 요번에 와서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가기보다는 예. 지금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그때 무역 불균형에 대한 답을 그때 갖고 와라 기다리겠다. 하니까 시간을 더 준 거죠. 아베가 어떻게 보면 아베 입장에서 굉장히 아베가 큰 관광 선물인 가이드 거죠. 할 만했네요. 저렇게까지 공을 들이니까 아베 총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군요. 거기에다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하나가 이제 바로 일본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납북자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북한 문제. 예. 납북자 문제고 또 그 전에 또 아베가 그동안 보면 이제 동북아 지역의 다 주변 국가들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하지 않은 국가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북자를 직접 만나주고 또 북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다. 좋아요. 예, 예. 이러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취한 거죠. 정치적으로 큰 선물 보따리 2개를 트럼프가 들고 와서 애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줬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무역 불균형 그 청구서 그래 선거 치를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하나 더 납북자 문제까지 거론을 해주면 트럼프가 선물을 큰 걸 줬네요. 근데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비즈니스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공짜로 이렇게 해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트럼프의 생각은 뭘까요? 이인배 원장님부터. 가장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온 게 보니까는 그 F-35 105대를 구입하겠다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미 벌써 정리된 문제였는데 예. 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었죠. 그래요? 네, 잠깐만요. F-35면은 그 스텔스기에 있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최신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2대인가 들여왔잖아요. 네, 4대 들어오죠. 네 대. 하나 그 105대가 지금 들어오면은 총 일본이 계획되는 건 142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전 지구상에 터키가 한 120대를 들여온다고 예. 그러고 하면 그 F-35는 가장 많이 도입해서 주력기로 쓰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 되는 그런 구도가 일본이 되고요. 그렇게 돈을 그 중에 써요, 하나는 우리가?
그 F-35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F-35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투기인데 네. F-35B 같은 수륙 이착륙을 하거든요. 수직 이착륙을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항모에서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도 42대를 같이 도입하는 거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모 그 취향식에 가는 것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가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이고 F-35 15대만 들여온다 그래도 그러냐고 이제 눈이 동그래질 판에 지금 118대나 이거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사주는 거네요. 네, 아베가. 한 개에 한 2천억 정도가 한국 돈으로 예. 2천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20조가 넘죠. 20조. 네, 이거 다 되면 뭐 2024년까지 도입하는 거지만 어쨌든 예. 2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아베가 대통령으로서는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은 선물의 보따리가 이 단위보다는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사실은 단위가 아니라 10조 단위로 돈이 좀 오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참여 선거라는 거는 보면 이게 양원제로 있지 않습니까? 상원 같은 건데 그건 사실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아베로서는 정책 부담이 큰 선거가 되는 거죠. 네. 중앙에서 잘못하게 되면 저 의석을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 선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많이 공을 들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려서 무역적 불균형 문제가 되고 혹시나 또 환율이라도 건들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키니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조건 무역 문제는 선거 뒤로 미루는 선물을 받는다. 그 대신 전투기 대량으로 사줄게. 와우. 그렇게 근데 됐다. 예.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런 식으로까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가? 예. 그 아베 정부의 이런 대미 외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합니다. 이전에 예.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이 미국 대미 정책과 비교한다면은 이것이 그다지 그 비합리적이고 지나친 공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한 이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을 들인 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었거든요. 네. 피벗 투 에이시아, 그렇죠.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예. 일본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 간에 그 어떤 그 연대를 맺는다 그런 외교 정책을 공을 들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축이 또 되었죠. 근데 그것이 일본한테는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만큼 일본이라든지 미일 동맹이 중요해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환태평양 경제협력 예. 공동체 TPP. 예. TPP에 일본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일본도 많은 양보를 했어야 하거든요. 네.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돼지고기 시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TPP가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베 정부에서도 그거는 좋은데 계속 일본 중시 미국의 외교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런 정책 결정의 중심부를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아시아에서는 1등 친구 국가를 일본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만 잡으면 일본이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러면은 뒤집어 얘기해서요. 선거가 끝나기로 연기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미일 무역 불균형.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불만은? 그럼 이 청구서는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로 미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산세 붙어서 더 센 게 날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가지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뒤로 미룬 거는 무조건 좋은 뉴스, 굿 뉴스입니까? 굿뉴스죠. 예. 일단 밀었다는 거는 지금 때리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때린다 그러면은 안 예. 때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때 때릴 두 대 수도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맞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일 때리고 싶고 때리고자 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중국,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약 2달 정도 기다려줄 여유도 생기고 왜냐하면은 이 화포를 중국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아베가 서로 웃으면서 저런
친밀 관계를 보여주며 주고받은 계산서까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까지 찰떡궁합인데 딱 한 군데서는 정색을 하고 아니라 그래요. 자, 북한 미사일 문제. 그 전에 저는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다 아실 거고 네네. 김정은이 한번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뭔가를 쐈잖아요. 네네. 외국에서는 미사일이라 그러고 네. 우리 국방부는 발사체라 그러고 네. 한국 언론은 불상의 유도체, 발사체 뭐 이런 희한한 용어들이 나오고 저 뭡니까 지금? 저 북한이 쏜 게 미사일입니까? 폼입니까? 신무기입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될 때 안 됐습니까? 그렇죠. 신형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봐야겠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목소리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네. 아베 총리는 탄도 미사일이라 그랬고 북한의 저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했고요. 참모인 볼턴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만 아니랍니다. 뭘 의미합니까? 네, 모두들 다 사실은 알고 있죠.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거죠. 그러나 예. 이제 여러 가지 의미 하에서의 예. 탄도라는 부분을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나 볼턴이나 저기서는 예. 탄도 미사일을 강조점을 둔 거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고선 가자고요. 우리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뭐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탄도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단거리일 뿐이지 분명히 자발적으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이 맞는데 굳이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탄도 미사일을 빼고 하는 속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도 기술을 이용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위반이죠. 네, 대북 제재 위반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탄도라는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북미 간에 지금 이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가 돼 있고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판은 깨지를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 정도로 해석은 가능합니까? 그렇죠. 오늘인가요? 어저께 나온 거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면요. 예. 북한 또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탄도 미사일이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모든 그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외무성의 그 성명에서 그 예. 대변인이 정확한 그 미사일의 두 종류를 모르고 예. 날아가는 탄도 그림을 그리는 다 탄도 미사일인데 왜 그걸 갖고 우리의 자위권에 대해서 이의를 예. 제기를 하냐. 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위권에 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탄도 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이거를 쏴 올린 북한 김정은은 우리 쏜 거 탄도 미사일 맞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탄도 아니고 조그만 작은 무기일 뿐인데 나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탄도 미사일 아니라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의 틀 속에 북한 김정은을 계속 묶어두고 싶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네. 그것을 하려 그러면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탄도 미사일이다 아니다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얘기인즉슨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니들이 뭘 쐈든 이런 뜻인가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거. 그 나머지 말은 사실은 참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볼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볼턴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저는 그것이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간의 이견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참모인 볼턴한테 면박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뭐 저기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말 하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예. 하는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적인 이견이 있으면 금방 없앨 수 파이어한다 있는 이거죠. 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있다라는 건 나름 전략적 태도를 위해서 계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뒷구멍을 막아서 볼턴을 통해서 경고를 해가지고 미국 북한으로 하여금 더 강도가 높은 도발을 해서 대화 테이블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볼턴의 역할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언제든지 네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역할은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하고 것이고요. 있고. 그렇게 보게
보게 되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미사일 이야기할 때도 아베가 볼턴 역할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는 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냥 작은 무기였다라고 하고 여전히 내 그 범위 내에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서 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인배 원장님은 이 볼턴과 트럼프의 이 엇박자를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좀 쉽게 좀 표현을 하면은 흔히들 하는 말로 짜고 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봉 박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정치에 들어왔고 대통령까지 예. 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업 CEO의 총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인드가. 것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결정되고 내가 예. 하루라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제 대화 국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화적인 메시지는 계속 북한에 보내긴 하지만 그걸 한국 정부도 원하고 네. 동시에 경고도 존 볼튼 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또 일본 아베 총리를 통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때리는 거는 니들이 때려. 나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을게. 이런 작전이라는 말씀.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아베가 딴 목소리 한 것도 그럼 이런 전략 속에서 지금 다 가는 겁니까? 그거는요, 각 국가마다 처한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다른가요?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무기라 그랬잖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그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작은 무기인 거죠. 그렇죠.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란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일본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 단거리 미사일에 어떤 탄두가 붙여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일본 거죠. 국민들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베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레드라인이 어딨냐? 레드라인이 어디냐 했을 때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요? 그래서 그때 비판 여론이 나온 것에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반도와 네. 일본은 벌써 노동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레드라인은 그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했는데 아직 그때 청와대가 이제 즉답은 하지 않았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이 미국이 보는 입장이 있고 네. 또 한국과 일본이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미국 또 일본 간의 어떤 정책적인 조율이 더 필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미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했다는 단거리 미사일 얘기 좀 하나만 더 짚고 가보죠. 북한 땅의 동쪽 끝에서 쏴가지고 중국 쪽으로 쏴서 서해안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키로수로 따지면 대충 뭐 한 300km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400 첫 번째 쏜 거는 240, 두 번째 240. 두 번째 쏜 거는 420 420.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한반도는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일본도 도달하는 거리라고 봐야 되나요? 저 정도면? 500km, 400km.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하고 북한 입장에서 남쪽에서 최대치로 한다면 일본 영해권이라든지 거기에는 충분히 도달하죠.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 저런 거리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들이 지금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는 좀 딴 얘기 좀 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런 밀월 관계 속에 있는 복잡한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잠시 뒤에 식약처에서 기자회견이 하나 있어 잠깐 연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갈 겁니다.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조사 결과와 행정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사용 중지가 미국처럼 나오게 되면 파장이 매우 클 겁니다. 주식시장도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고요.
코오롱 자체도 이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대로 그건 잠시 뒤에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갑자기 좀 뚝 끊고 아이고 저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 좀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자, 북한 얘기 좀 한번 가볼까요? 트럼프와 아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엇박자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거고 트럼프와 볼턴이 딴소리 하는 것도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다 알 것이고 자, 북한은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말. 이호령 박사님부터 좀 여쭤보죠.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뭔가를 행동을 하고 싶지만 예. 굉장히 옵션이 없는 상황인 거죠.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네. 아까 우리 미사일 얘기 계속했지만 네, 이 상황에서 미사일 몇 방 쏘면 미국도 막 흔들리고 한국 정부도 막 야단이 나고 막 국제사회가 막 들여다보고 이거 뭐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나야를 김정은이는 그렇죠. 노렸을까요? 저는 의외로 너무나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또 미국의 예. 침착한 반응에 네. 오히려 더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네, 뭔가 아하. 상황 반전을 통해서 다시 한반도의 위기 고조 예. 또 이거를 또 다루기 위해서 뭔가 또 다시 정상들 간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네. 오히려 미국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원칙이 계속 강조되는 환경하에서 예. 대북 제재는 지속이 되고 북한은 더 이상 다른 옵션을 찾고 있지 못하고 또 미국은 중국과의 또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관계에서 아하.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 기댈 수 있는 있는 그러한 것도 한계가 공간도 있고. 없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거리 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더 큰 제재를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김정은 이번 잠깐만요. 이임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자, 임보사 허가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가 나왔네요. 저 식약처 발표 내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오늘 브리핑은 그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임보사 K주 2핵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이 되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5월 28일자로 임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이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시험 검사도 진행하였고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현장 조사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와 검토 결과 이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으며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임보사 K주 2핵의 최초 세포 등에 대해 유전학적 개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 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액의 최초 세포 분석에서는 허가 당시에 신장세포가 아니라며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 개그와 폴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죠. 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 티슈진 현지 실사 과정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연골세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액세포에 삽입된 TGF-베타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허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개수와 위치 변경은 의약품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허가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울러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 업체의 검사를 통해 이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이미 공시하였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당시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추가 검증 과정에서 허가 당시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 대책입니다. 식약처는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약물 역학 웹 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 이상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대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 개발부터 허가, 생산,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여 연구 개발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세포의 채취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 자료에 대해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 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며 연구 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의 유전학적 개통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장기 추적 조사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 인력 확충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인보사 K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약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코롱의 관절 연골 치료제였던 인보사라는 이 약품이 허가 취소되고 검찰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허가를 받을 때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 이런 내용이고 맞은 환자들이 임상 실험에서 동원됐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속 그 파장이 굉장히 큰 거고 주식시장도 이것 때문에 코롱 관련주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주제로 한번 좀 가보죠.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복잡한 머릿속.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몇 방 쏘면 판이 흔들려서 북핵 교착 상태에 되는 이 협상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미국과 한국이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말려들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좀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한테도 좀 한번 가보죠. 자, 봉영식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 차례 해가지고 네.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시 압박 국면으로 가고 그것을 북한이 핑계 삼아서 새로운 대화의 국면을 이끌겠다. 이것은 조금 그 계산착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까지. 왜냐하면은 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밝혀진 것은 북한이 급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몸이 달아 있다. 이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 또 이것이 무슨 새로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무반응으로서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초조하게 만드는 하지만 경제 제재 완화는 이 정도로는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네. 더 어려운 그런 구속으로 모는 효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더 쏴보라. 단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중거리를 한번 쏴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장거리 ICBM이나 핵미사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예. 이야기는 미국 나름대로 그것이 북한에게 대해서 레드라인처럼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하의 공간은 북한으로서는 또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좀 그냥 묵인하면서 네.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네. 300km, 500km, 800km 되는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까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는 앞서 말씀하신 일본까지 갈 수 있는 예.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은 계속 상황 관리를 하게 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좀 추가 질문 좀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을 넘어서 날아오는 ICBM만 아니면 계속 작은 무기다, 별거 아니다, 나는 신경 안 쓴다, 김정은하고 관계를 잘 가져갈 거다,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만 하면서 관리 모드만 갈 것이고 실제로는 군사 도발의 수위는 올라갈 것이며 그러면
한국 정부는 더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부라도 움직여서 이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가장 약한 고리, 북한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한국을 정부다. 움직여서 미국의 입장을, 트럼프 입장을 조금이라도 틈을 벌리려는 것이 북한이라면 끊임없이 그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과연 그럴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도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먼저 나서서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이런 거 좀 미국을 좀 설득해서 북한이 원하는 거를 좀 먼저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이 내용 좀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강대강으로 가니 우리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게 뭐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아니요. 이거는 유엔 제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으니 남한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자,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이호령 박사님과 봉영숙 박사님 동일한 질문 드리고 동일한 답변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예. 지금 보면요, 그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그 보면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그 캐시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거죠.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쌀로 주겠다. 쌀로. 그 쌀도 그것도 2배까지 주겠다라고 예.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그래서 그 관광을 얼마만큼 명수가 하느냐에 좀 따라서 애매하긴 그거를 하죠. 전환을 하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지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안 좋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으로 쌀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반응이 없죠. 반응은 없지만 생색내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생색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생색내지 말고 조용히 달라? 줄 거면 조용히 줄 달라. 거면 조용히 주라. 그다음에 아. 금강산 관광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정말 그 쌀을 2배씩으로 원래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즉 달러를 달라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쌀이 아니라 달러로 달라.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북한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느냐, 정말 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를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를 향해서 그렇게 애민주의를 강조를 하는 가운데 이 쌀 문제와 관련돼서 그럼 어느 입장인가? 그러면 그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기 위한 그러한 수순으로 첫 번째 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한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고 또 실무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하고 중단돼 있지 있죠. 않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훈련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9.19 남북 그 군사회담을 위반했다고 하고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다라고 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만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아하. 그러한 가운데서는 예. 그동안 작년 올해는 그 속도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생산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라 해서 2016, 2017 굉장히 그 말리마 운동을 강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다시 말리마 그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말리마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예. 어렵고 이 통치장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다라는 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해법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러한 고수해 왔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중요한 이 모멘텀에서 전략을 바꿀 타이밍이 왔다라고 봅니다. 자, 북한이 춥고 배고픈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인데 그 해법에 있어서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이 해법에서는 여전히 방법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박사님 그렇죠. 말씀. 미국에게 계산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계산법을 바꿀 때가 온 바꿔야 거죠. 된다. 네. 김정은이 바꿔야지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사실은요, 이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경협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중요한 카드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에서 별로 안중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남북 경협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네.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없이 오히려 제재 해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때문에 걸려있는 그 해외 노동자만 해도 1년에 3억 불 이상을 벌어갔던 거거든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많아봐야 1억 불, 금강산이 1억 5천 많이 갈 때 1억 5천 불 정도 캐시가 들어갔거든요. 예. 1년에 2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한 게 사실은 이 유엔 제재 중에 많은 제재 중에 해외 노동자 그것만 풀려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캐시를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볼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만큼의 인센티브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너무 이 경업 자체를 가지고 미국한테도 불편해지고 북한에게도 별로 시력이 없는 그것을 계속 카드로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가에 예.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그렇게 목을 맬 정도로 그게 큰 덩어리가 아닌데 마치 이것만 풀어주면은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것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착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봉 박사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한테 우리가 뭘 줘야 북한이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까 봤더니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 어떻게 알겠냐? 우리 최종적으로 큰 딜을 할지 그렇게 예.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판단을 종국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지도자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인배 원장님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면 석탄 수출이 풀리거나 노동자 수출이 계속되면은 더 큰 캐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들어와요. 캐시가 들어오는데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대변하는 어떤 비핵화 그런 노력과 행동을 요구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타산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미국을 상대로 빅딜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재 완화가 더 큰 거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남북 경협은 큰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매력적인 요인이 아니다. 매력적인 요인이 예, 아니고 스케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한다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쌀로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필요한 건 달러인데 그렇죠. 그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제 문자 보내신 분께서 이러다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보내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 나겠죠. 예, 왜냐하면 쌀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달러를 보낼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들 달러를 들어오고 보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예, 예. 이제 현금 다발을 제공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할 걸 수는 있는데 예.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우리 정부도 문제가 되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보면은 원론적으로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서 제재 완화를 먼저 해줘야지 풀린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계산법과 북한이 빨리 현명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한미 정상회담 열립니다. 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호령 박사님, 네. 저 브로맨스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6월달에는 잠깐 오는 거, 잠깐 온다고 되어 있죠. 잠깐 오기로는 돼 있는데 어떻게 왜 일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 일정과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예, 합의가 예. 되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좋아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난리가 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어찌 됐든 온다 치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어떤 돌파구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뭐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잘 된다면 네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잘 되는 될 것 시나리오가 별로 잘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않은 모양이네요. 네네. 오히려 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가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협상 걱정하시는군요. 의제와 관련돼서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달하고 발표만 돼 있고 의제도 시기도 어떤 구체적인 일정도 이런 게 안 나오는 거를 불안해하시네요, 이호령 박사님은. 전 조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좀 그걸 좀 불안해하시는 느낌. 이인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좀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계속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협의 실마리를 찾거나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에 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입장이라도 한마디 코트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또 추진하고 계실 텐데 네. 실제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관해서만큼은 1도 양보할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양보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세 번째 김정은 만남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지금까지 분담금 협상부터 시작해서 올해 거를 2월 달에 마쳤거든요. 네. 분담금 협상을 억지로 해서 마쳤는데 이제 내년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내년에 때문에 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처럼 무기 사주기로 했다라고 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뭐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6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청구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걱정하시는군요. 네, 반면에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카드는 여전히 오림부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바라건대 앞서 이호령 박사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탄도미사일 그 사거리 때문에 네.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미국에는 위협이 안 되는 그 문제 안보 의식이 있다면은 굳이 우리는 사실은 일본하고 그 문제를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북한에 대해서 이 ICBM 아닌 그 이하급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위기를 조장할 때 우리 같이 공동 대응을 할 그 카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푸는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우리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렇게 1시간을 해도 해법이 잘 안 나오는 상황으로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항상 보면 마지막 질문 제일 어렵습니다. 북핵 해결만큼 어려운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 6월 달에 오기는 온다니까 반갑기는 한데 와가지고 엉뚱한 청구서 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그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우리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화웨이하고 아주 완전히 그냥 중국하고 손 끊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더 난처하게 할 가능성? 그러려고 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오는 것 같은데요. 아예 목적 자체가. 예.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이 원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결이 좀 다르네요. 결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인배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예. 이제 남북 경제 협력과 대화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미국이 어느 정도의 지지 발언을 대통령 차원에서 해주길 바라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해라. 요구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네, 나온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 중국 편에 쓰지 말고 우리 편에 쓰라라고 확실하게 줄 서라라고 압박할 지금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 중간에 껴버렸네. 그 보면요, 사실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중에서 북한 문제는 개인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공화당 정강 정책에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치 오차 없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패권 경쟁에서 안 물러날 상황이거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화웨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GT 문제였다면 올해는 이제 화웨이 문제로 네.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그러네요.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꽤나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사실 저도 좀 몇 개 찾아보니까 화웨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도는 받아도 아주 심각하지 않겠다. 삼성만 봐도 5개 그 해외 협력 업체 중에 5개 중에 화웨이가 들긴 하는데요. 5개 다 합쳐도 매출액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삼성 매출의 절대적으로 가져다 3% 정도밖에 안 치는 매체이고 그때 화웨이 때문에 지금 삼성은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그 고통이 덜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좀 정부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2의 사드 보복이 중국에서 그걸 날아오면 걱정해야죠. 어떡하죠? 예, 그죠. 화웨이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와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제2의 사드로 가면 중간에 낀 한국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면 아마 일본 못지않게 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접고 들어가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잘 환대라도 해서 이거 잘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예, 일본이 넘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미국이라는 벽을 잘 타고 넘어야 된다는 이런 냉혹한 외교 현실 오늘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북핵 문제 끝도 없지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이인배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확 띄는 만남이 있어서 좀 걸고 가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계 실세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둘 다 직함은 원장입니다. 만났습니다. 두 사람 만난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 서훈 국정원장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두 사람의 저녁 만남이 4시간가량 진행됐다며 당시 영상과 함께 비밀 회동이란 제목을 달아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까지 야당들은 일제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만나기 쉽지 않은 국정원장이 친문 실세와 사적 모임을 한 건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행여라도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 기구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됩니다. 당사자인 양 원장은 다른 지인들도 함께한 사적인 모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냥 식사 자리였고요. 뭐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또 자기 밥값은 스스로 부담하는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인터넷 매체 보도 자체가 파파라치 수준의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한정식집은 참석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취재진의 독대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행은 여러 분 팩트는 아니더라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며 야당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초재선 의원급 4명이 포함될 정도로 힘이 실려 있다면서 양 원장이 주목받는 행동을 자제하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에서 더 궁금한 내용들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사실관계 몇 가지부터 좀 궁금증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디예요, 저 만난 데가? 그러니까 지난 21일 저녁인데 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정식집이래요? 한정식집 제법 유명한 집이고 그래서 고급 한정식 집이라서 칸칸마다 그러니까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툭 터진 데서 만날 수는 없죠. 명색이 국정원장인데 뭐 아무 데서나 밥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좋아요. 근데 얼마짜리 밥 먹어요? 저런 데 가면은? 뭐 1인당 저녁이 88,000원이라 그러는데요. 뭐 소폭도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 먹는 술도 마셨다고 하니까 그래저래 하면은 10만 원 돈은 넘을 것 같아요. 두당 10만 원짜리 저녁이네요. 그런데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내가 미리 식당 사장에게 15만 원을 예. 현금으로 줬다. 예. 그중 5만 원을 뭐 택시비로 받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것까지 뭐 시비 걸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자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좀 정치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뭐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 이 변호사님도 뭐 사람들 많이 만나서 밥 먹잖아요. 그죠? 자 첫째, 독대입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난 겁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 원장의 해명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귀국을 해서 저런 네. 이제 그 뭐 공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민주연구원장. 그 맡으면서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에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내가 지인들 만나는 자리인데 나오겠느냐라고 예.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 중에 지금 나온 뉴스 중에는 그 중견 언론인이 한 명 있었고요. 다른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인이다,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 언론인이 껴 있으니까 자꾸 이게 얼마짜리냐 그 얘기가 나오고 돈을 냈네 안 냈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시 반, 저녁 6시 반부터 10시 한 40분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차 타는 것은 영상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고 나서 저 식당에 불이 바로 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식당이 대개 10시 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요, 한정식 맞아요. 집이면.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식당이 문을 닫기 한 40분 정도 시간에 혹시 뭐 두 사람만의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의 그 뭐 의혹은 그 옆에 동석했던 사람들은 미리 이석을 하고 자리를 뜨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나서 밥 먹었다. 뭐 사적이다. 뭐 그거는 뭐 이제 해명은 뭐 일단 해놓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라고 제기하는 야당의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예. 그 민주연구원의 그 위치, 예. 역할이 내년 총선에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을 낸 게 있어요.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총선의 그 전략을 짜는 총괄적인 일을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거 하라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경우에 서훈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치적 중립이에요. 국내 정치 불개입. 예. 국내 정치 절대 안 불개입.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총선 승리 병참 기지를 역할을 하겠다는 그 기관의 장이랑 네.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국정원장이 만났다라는 거는 내년 총선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 국정원이 그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 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거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이나 근거는 없군요. 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 충분히 만남 오해를 자체가. 살만하고 예. 그런 면에서 국정원장의 처신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보다는 서훈 국정원장의 처신이 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국정원장이고 민주연구원장이고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요새 저 감기가 저 일교차가 심해서 그냥 기침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그 대선 캠프에서 둘이 원래 잘 알던 사이라며요. 네, 그 재수회라고 이제 그 얘기들이 얘기를 문재인 하는데, 대통령이 두 번 만에 대통령 됐으니까. 예, 2012년에 낙선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그 측근들이 모여서 재수를 해서 당선시키자. 그래서 뭐 일명 재수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 조국 지금 민정수석도 있고 주미대사로 가 있는 조윤재 대사도 있고 뭐 박광훈 의원도 있고 하는데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라면 뭐 더 문제였겠지만 그렇죠. 뭐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났다라는 해명은 가능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이었다.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뭐 둘이 뭐 캠프 출신이고 그동안에 못 봤고 뭐 워낙 사적으로 친했던 사이니까 그냥 사적으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은 거다라고 해명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와, 언론에서 그렇게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주질 않네요. 그런데 여의도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각 당의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장하고 그 양정철 연구원장이 만났다는 거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어떤 그 점에서 반응에 그럴까요? 대해서는 예. 혹시 국정원이 제일 지금 국내 파트가 사라졌다고는 예. 하지만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수장이 만났을 때 그 혹시라도 만일 어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정책의 맨 앞에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걱정이죠. 예. 불안감이라 그럴까요? 예. 그러게요. 자,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양정철 원장은 아니 내가 퇴근 이후에는 내가 고위직도 아닌데 퇴근 이후에는 나도 개인적인 삶이 있는 건데 나를 이렇게까지 미행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파파라치처럼 사진 찍고 이러는 거는 황색 저널리즘 아니냐? 요건 어떻게 보세요? 봐야 됩니까? 이 주장은. 저는 양정철 원장이 계속 밖으로 돌았잖아요. 해외로. 예. 뭐 자의반 타의반인 것 같은데 돌아왔을 때 다들 궁금했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예. 뭐 거기서 나온 그 취재진의 호기심이었다. 궁금증, 뭐 취재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마냥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예. 혹시 그게 서훈 원장을 만난다라는 어떤 귀뜸이 있어서 예.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의도에서 전철 타고 강남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음식점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고 그 밥 먹는 4시간을 거기서 뭐 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참 대단하기는 한데 예, 대단하긴 한데 그거를 몰랐었던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미행했다, 잠복했다, 촬영했다, 파파라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칠게 그 불만을 표시를 하네요. 뭐 취재의 자유가 그 선이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양정철 원장을 순전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훈 원장을 만난다는 어떤 소스를 받고 취재를 했다면 저는 충분히 쫓아다니면서 볼만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연구원이라는 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원래 그냥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듯이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을 뿐인데 그 싱크탱크의 원장이 양정철 우리 양비 그래요. 비서관이니까. 이른바 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딱 취임을 하자마자 그 밑에 있는 부원장들을 이렇게 봤더니 부원장들이 의외로 세대요. 이게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와, 양정철 원장은 현역도 아니고 야인으로 떠들던 사람인데 그 밑에 들어간 부원장이 배지들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원우 비서관. 들어가 있고요. 최측근 예, 백원우. 이근영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당년직으로 지금 그 부원장인데 여론조사했던 여론조사 전문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3인이었대요 부원장이. 예.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부원장을 5명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을 담당하겠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공천 희망자들은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분들은 저기를 통하려고 줄들 많이 서겠네요. 뭐 그 왕의 남자로 일컬어졌던 분들에게는 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겉으로만 최측근이지 실제는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양정철 원장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원장들의 면면들을 보면 센 사람은 맞다. 그러게요. 본인은 자기가 실세가 아니라 그러는데 부원장에 선임된 현역 의원들하고 면면들을 쭉 보니까 야 부원장들이 저렇게 센 사람들이 갔으니까 원장은 자기 말로는 실세 아니라 그러지만 실세 맞네 이런 여의도 정가의 이 소문이 괜히 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웃긴 그냥 그 반논 반진으로 그 여권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님자를 꼭 붙여요. 센 사람에 대해서는 님자를 꼭 붙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양정철 원장입니다. 그래요. 예. 아유 이게 다 저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때문에들 다들 이러는 건데 국민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 잘 판단해 주시겠죠. 뭐. 예, 국정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만나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잘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난감하게 따지면 이거 이 질문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하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청원이 들어와서 뭐 그랬는데 이게 20만 명 넘어섰다며요. 예, 27일 오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것도? 근데 이제 말도 안 된다기보다 저 이제 청원 올리신 분은 진지하게 올린 거죠. 그분 그러면 생각에는. 또 청원 올리신 분들은 또 저를 또 비난하시려나? 예, 그분들은 뭐 진지하게 올렸고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서 저게 이제 뭐 그 동의하는 그 답글들을 올렸을 텐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제 20만 명이 넘으면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도록 이제 내부 지침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뭐 한국당 해산해라, 뭐 저기 민주당 해산해, 정당 해산 시켜라, 뭐 이런 청원들도 다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게시판이 이게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뭔가 민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막 정쟁을 하고 싸우는 이 싸움터가 돼버렸군요. 예,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이 다시 있으면 안 되죠.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한다 생각하든 못한다 생각하든 대통령의 탄핵이 또 있다 그러면 정말 뭐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청원을 2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무조건 답해야 된다 하면 뭐라고 답하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로 올리시면 어떨까 그런데도 싶어요. 법적으로는 답변을 하게 돼 있다고요. 법보다는 내부 지침이. 지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정말 황당하긴 하더군요.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짜장면 배달시키면은 단무지를 같이 배달시켜 주는 거를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런 청원도 있더군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또 웃자고 여유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4주차 국정 지지도 계속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갤럽에서 한 게 5월 4주차인데요. 5월 4주차 마지막 기네. 리얼미터 거네요, 이거. 리얼미터가 먼저 나왔네. 리얼미터가 먼저 나왔네. 리얼미터가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네요. 이 5월에는. 대통령 지지도는 상승세예요. 50% 회복했네요, 리얼미터는. 그런데 이제 갤럽은 46% 정도 나왔어요. 한 4% 차이가 있는데 갤럽의 그 지지가 재밌는 게 이거 흥미로운 게 왜 좋으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40몇 %, 50%인데 왜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을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46% 중에서 16%가 모름, 응답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 무조건 지지한다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좋다보다는 지지, 무조건적인 지지가 16%. 저게 아주 견고한 지지층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좋다네요. 일단 좋다. 잘생겨서 좋고 인상 좋아서 좋고 겸손해서 좋고 뭐 이런 소탈해서 좋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뭘 해도 밉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과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것이 제일 지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실히 하는 것 같다라는 거 하고요. 뭐 보면은 지금 경제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이유에서 높습니다. 대북 관계, 그다음에 성실함, 그런 인간적 신뢰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되는 거 보면은 대충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에 대한 평가는 뭐 대충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전의 대통령들도 한 3년 차 될 때 16% 정도는 저렇게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S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공천을 맡겼더니 소통령이 됐습니다. DJ는 측근을 믿었습니다. 시내 호텔방 잡고 사람들을 만난 가신 실세 존재했습니다. MB는 친형을 믿었습니다. 만사형통, 공천은 형을 통해야 했습니다.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비선 실세, 더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청와대, 당대표, 총리, 국정원장. 이상하게도 이런 공식 직책보다 항상 비선 실세가 더 셉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보다 사람, 계파 정치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외 없이 끝이 안 좋았습니다. 딱 한 대통령, 노무현은 시스템 정치를 시도는 했었습니다. 대연정과 선거제 개혁.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정치사를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국정원장과 대통령 측근의 만찬 회동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사적인 만남이었고 긴밀한 내기는 없었다. 믿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죠. 만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권과 사람만 바뀌었지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이란 게 바닷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측근이 총선 병참기지 사령관을 자처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건지 전 여기부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